안녕하세요. 마음봄 연구소의 허지은이에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읽었던 책은 잠시 접어두고 오늘은 다른 책을 읽어보려고 해요. 요즘 부쩍 제 삶에서 본받고 싶은 좋은 어른이 그립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칼 로저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상담 심리학 분야에서 되게 유명한 대가세요. 사람 중심 상담이라고 해서 사람 자체에 있는 그 힘을 믿고 본질, 사람의 본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향성을 잘 발휘해 갈 수 있도록 상담이 진행되는 게 맞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만큼 이분이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시선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다면 내 삶을 살아갈 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혹은 직장에서 길을 가다 마주치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들도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해서 마시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책을 읽어보려고 해요. 이 책을 읽기 전에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학자이신데 얼빈 얄롬이라고 정신과 의사이자 스탠포드 의대 교수였던 여전히 명예교수인 분이 추천사를 쓰셨어요. 이 책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의 추천사를 먼저 읽으면서 이 글에 대한 설레임을 같이 좀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칼 로저스가 처음 가르치는 자리에 섰을 때였다. 그는 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무리와 한데 모여 있었다. 그의 나이 30대 후반이었고 그때는 녹음 테이프가 나온 직후였다. 그들은 흥분하며 심리치료 과정이 녹음된 테이프를 듣고 있었다. 로저스는 상담이 잘못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내담자가 중요한 진전을 보인 순간들을 설명하기 위해 녹음기를 몇 번이고 껐다 켰다를 반복하면서 치료 회기의 주요 부분들을 들려주었다. 이것이 이 책에서 발견되는 칼 로저스의 한 모습이다. 그 밖에도 많은 그의 모습들이 있다. 그로부터 20년 후에 또 다른 장면을 그려보자. 매우 많이 연구된 수십 년 전에 자살한 환자 앨런 웨스트에 관한 학술 심포지엄에서 로저스는 깊이 있고 강렬한 반응을 보여서 청중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마치 앨런 웨스트를 아주 잘 알았던 사람처럼, 그리고 그녀가 바로 어제 독극물을 삼킨 것처럼 그녀에 대해 이야기했다. 로저스는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그녀에 대한 슬픔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냉담함과 정밀한 진단을 통한 편견을 가지고 그녀를 하나의 대상으로 변형시켜버린 그녀의 내과 의사들과 정신과 의사들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로저스는 물었다. 사람을 대상으로 다룬다는 것이 성공적인 치료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만 했더라도, 그들이 한 사람으로서의 그녀와 관계를 맺고 모험을 시도하여 그녀의 실체와 그녀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더라면 그녀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던 그 외로움을 해소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로부터 15년 후에 또 다른 그의 모습이 있다. 70세의 칼 로저스는 미국 심리학회의 초청을 받아 연차 대회에서 명예연설을 하게 되었다. 청중들은 느긋하게 의자에 기대어 앉아 70세 노인의 원숙한 회고담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로저스는 일련의 도전을 통해 청중들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는 학교 심리학자들에게 진부하고 부적절한 교육 시스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그저 가르치기만 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호기심을 해방시키고
학습의 즐거움을 고양시켜주는 교육 경험을 설계하는 일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는 전문성을 제한하는 일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자격증과 면허증에 기울이는 노력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짓이고 자격증 있는 돌팔이들이 자격증 없는 돌팔이들만큼이나 많으며 너무도 많은 뛰어난 치료자들이 전문가가 되는 일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탄식했다. 또한 미국 심리학회의 경직된 관료주의가 심리학계를 과거에 묶어놓고 창의성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그가 연설하는 동안 그 누구도 졸 수가 없었다. 이 책에 재현되어 있는 이러한 장면들과 그 밖의 많은 장면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성장을 위한 칼 로저스의 헌신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사람 중심. 로저스는 자신의 접근법에 대해서 이 말을 쓰기를 더 좋아했다. 로체스터에서 12년 동안 비행 청소년들, 혜택받지 못하는 아이들과 함께 일했던 치료자로서의 초기 시절부터 로저스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내담자의 경험 세계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었다. 치료자가 치료 작업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내담자에게 의지해야만 하며 무엇이 상처를 주었고 어떤 경험들이 드러나야 하며 어떤 문제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한지를 내담자 자신이 알고 있다는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는 치료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체계화하기 시작했다. 그가 30대 중반에 쓴 문제아 치료에 대한 교과서는 학계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그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이 부분은 정말 저 또한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내담자를 만날 때마다 늘 이렇게 되새기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제 아이를 기를 때도 되새기는 마음이에요. 아이가 어려도 성장해도 아이 안에 아이만의 세계가 있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치료 현장에서 제가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아동 청소년부터 노년기까지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늘 자세가 그분들이 그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원하는 방향들을 만들어가고 방법들을 찾아갈 텐데 그 과정에 제가 하는 역할은 부수적이죠. 잘 발견해 갈 수 있게 적절한 질문들을 하고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차마 아직 보기 어려울 때 제가 옆에서 좀 더 든든하게 안정감 있게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힘을 드리는 거. 그래서 마주하고 살펴보고 불편했던 감정들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제 아이한테도 그런 마음으로 대해요. 저도 엄마니까 종종 불안하고 걱정될 때가 있어요. 제가 아이의 모습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아이가 자신에 대해서 점점 더 발견해 갈 거라고 그 과정이 좌충우돌하더라도 내가 잘 지켜보고 있고 언제든 손 내밀면 도우려고 하니까요. 아이 자신에 대해서 저 자신에 대해서 같이 믿는 거죠. 이건 마찬가지로 제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미래가 불확실하고 정해진 게 없지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가 어떨 때 보면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진짜 원하고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잘 찾아갈 거라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믿어가는 거죠.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상담학 과목을 개설했다. 193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오늘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은
임상심리학 그리고 상담심리학 분야가 없었어요. 진짜 옛날이죠. 곧이어 상담치료에 대한 그의 생각이 분명해짐에 따라 그는 상담과 심리치료라는 교과서를 썼다. 출판인들은 이 책을 출판하기를 주저했다. 그들은 로저스에게 이미 개설되어 있는 강좌나 분야를 위한 교과서를 쓰는 편이 낫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로저스의 상담과 심리치료는 롤로 메이의 상담의 기술과 더불어 임상 및 상담 심리학의 탄생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인본주의적 치료 접근법의 미래의 기틀을 잡았다. 칼 로저스는 용맹스러운 전사로서 많은 전쟁을 했다. 그는 심리학자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막으려 했던 정신의학과 의학 분야에 대항하여 영토 전쟁을 치렀고 선택, 자유의지, 목적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스키너 등의 환원주의자들과 이념 전쟁을 치렀으며 그의 내담자 중심 접근법을 극히 단순화하고 반주지적인 것으로 여겼던 정신분석 학자들과 절차에 대한 전쟁을 치렀다. 지금도 참 이 심리치료 분야는 우리나라도 아직 정리가 많이 안 돼 있어요. 해외 정말 많은 나라에서는 이 심리치료가 의료보험에 들어가 있지만 아직 저희 나라는 그렇지 않죠. 많은 분쟁들이 있긴 한데요. 그 분쟁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담자가 국민들이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씨름 그리고 현장에서 좋은 정책들이 잘 실현해 갈 수 있도록 많은 어른들이 그 역할들을 해가려고 애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로저스의 치료적 접근법은 너무나 옳고 자명하며 수십 년에 걸친 심리학 연구들에 의해 너무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기에 과거에 그가 강도 높은 분쟁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던 것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도대체 왜 그랬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다. 오늘날의 노련한 치료자들은 로저스가 상담을 시작했던 초기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과 같이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 관계라는 것에 동의한다. 당연히 치료자는 반드시 환자와 진정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치료자가 진실된 사람일수록 그리고 자기 방어적이거나 전문가로서의 가면을 쓰거나 역할을 연기하는 것 같은 일을 피할수록 환자는 그에 보답하여 건설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이루게 된다. 당연히 치료자는 환자를 아무런 판단과 조건 없이 수용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치료자는 당연히 공감을 통해 내담자의 개인적인 세계에 들어가야만 한다. 여기서 쓰는 이제 단어들이 뭐 전문가, 치료자, 상담자 혹은 뭐 환자, 내담자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요. 로저스는 수평적 관계를 지향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쓰이고 있거나 이렇게 번역되고 있긴 하지만 들으실 때 어떤 단어로 쓰이든 상담자와 내담자가 실은 동등한 관계에서 같이 코워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칫하면 치료자, 환자 이런 단어 자체에서 뭔가 위계가 결정될 것 같잖아요. 누군가는 전문가로서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나는 환자니까 난 뭔가 문제가 있고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처럼 인식될 수 있는데요. 사람 중심 상담에서는 그 부분을 지향해요. 같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의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살펴보는 거죠. 그럴 수 있도록 치료자는 지극히 자신의 파워나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욕구, 개인의 이슈들을 잘 점검하면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연습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추천사를 쓴 어빈 얄롱이 실존주의에 입각해서 심리치료를 하는 분이 돼요.
그러니까 실존주의는 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치료자와 내담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음을 얘기해요. 삶 자체가 그러하니까요. 관계가 이렇게 딱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맺어갈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는 주기만 하고 누군가는 받기만 하는 관계일 수가 없거든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실존주의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어빈 얄롬도 이 로저스를 좋아했던 거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한때는 너무도 새로운 발상이었기 때문에 로저스는 심리치료 전문가들이 억지로라도 이에 주목하도록 해야만 했다. 그의 주된 무기는 객관적인 증거였고 그는 심리치료의 과정과 결과를 밝혀내기 위해 실증 연구를 사용하게 만든 창조적인 배우 인물이었다. 치료자 내담자 관계의 중요한 요소들, 공감적 이해, 진정성,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에 대한 그의 연구는 아직도 사회과학자들에게 조사 연구의 정밀성과 타당성의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심리치료에서 인본주의적 접근법을 만들어내고 육성하고자 평생에 걸쳐 노력하던 로저스에게 롤러 메이의 강력한 목소리가 힘을 보태주었다. 두 사람은 심리치료에 대한 목적과 접근법에는 근본적으로 동의했지만 그들의 신념은 매우 다른 원천에서 비롯되었다. 칼 로저스의 신념은 실증 연구에서, 그리고 롤러 메이의 신념은 문학, 철학, 신화의 연구에서 나왔던 것이다. 로저스는 치료자로 활동하는 동안 그의 치료적 접근이 단순하다고 여긴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다. 상담치료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내담자 중심 치료를 치료자가 단순히 내담자의 끝말만 반복해주는 기법이라며 희화했다. 그러나 로저스를 알고 그의 상담 과정을 지켜보며 그의 글을 세심하게 읽어본 사람들은 그의 접근법이 그리 단순하지도 폭이 좁지도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로저스가 항상 위에서 밑으로가 아닌 밑에서 위로 나아갔던 것은 사실이다. 즉 그는 먼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치료 작업 중에 그때그때 관찰한 것들을 근거로 하여 낮은 수준이지만 검증이 가능한 가설을 세웠다. 그리고 로저스는 활동 초기에 여러 기본적인 가정들에 도달하게 되었고 이 가정들에 근거하여 치료 작업을 이어갔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확신이 있었다. 또한 지적인 이해력에 의지하여 노력하는 것보다는 경험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개인의 이해와 변화를 가져오는데 훨씬 더 강력한 접근법이라고 믿었다. 그는 개인들이 자기 자신 안에 실현 성향, 즉 성장과 성취를 향하는 타고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로저스는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 안에 존재하는 형성 성향, 즉 무질서와 혼란의 상태인 엔트로피의 힘을 상쇄하는 이러한 형성 성향에 대한 자신의 믿음에 대해 종종 이야기하곤 했다. 그는 형성 성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각 사람 안에 자기 이해와 개인적인 변화를 위한 엄청난 잠재력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니체, 키에르케고르, 아들러, 골드스타인, 메슬로, 호나이 등 많은 인본주의 사상가들의 무리에 합류했다. 인간의 완전성에 대한 니체의 최초의 기본 명제는 너 자신이 되라였고 독립독행했던 정신분석가 카렌 호나이는 도토리 열매가 자라서 떡갈나무가 되듯이 아이는 어른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믿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나온 심리치료의 과제는 건설 혹은 재건설하거나 조정하거나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하는 것이며 성장의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이미 항상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것들을 풀어놓도록 돕는 것이다. 즉 가만히 둬도 잘 성장해서 어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꼭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가르치고 통제하고 제한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향 자체가 자아실현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해 가는데 치료자가 혹은 어른이 부모가 교사가 하는 역할은
그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잡아갈 수 있게 촉진하는 역할만 하는 거죠. 사람 중심 접근법이 개인의 변화에 너무도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로저스는 그것을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영향력을 심리치료 이외의 많은 영역에 사용하는 일을 모색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교육 프로그램에 관여하여 인지적인 학습만이 아닌 정서적인 부분도 교육에 포함시키도록, 그리고 교사들이 전체적인 인간에 초점을 맞추도록 수용, 진실성, 공감적 이해가 있는 학습 환경이 조성되도록, 교사들과 기관 운영자들이 사람 지향적인 접근법 훈련을 받도록, 그리고 학생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자연스러운 호기심을 풀어주도록 촉구했다. 그쵸? 심리치료에 국한하지 않게 되고 점점점 확장하게 돼요. 제가 학부 때 이제 교육학도 공부하고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교육학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리학 외에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교육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린 아이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교육관이 아예 달라지거든요. 아이를 또 하나의 어른으로 볼 거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어른이, 교사가, 부모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그려주고 알려줘야만 하는 대상으로 볼 거냐에 따라 정말 많이 달라져요. 엔카운터 그룹은 때때로 정상인들을 위한 그룹 치료라고 특징 지어졌다. 그것은 교육과 치료 사이에 가느다란 선 위에 혹은 조금 덜 고상한 표현으로 작아진 머리, 커진 마음 사이에 걸쳐 있다. 1960년대의 로저스는 집중적인 그룹 경험이 변화를 위한 엄청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또한 그는 엔카운터 그룹 운동에 뛰어들었고 그룹 리더십 기술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 그는 강제적이고 조종적인 리더십 스타일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고 개인 치료에서 필수적인 사람 지향적인 접근법이 그룹 경험에서도 똑같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에게 리더들은 리더일 뿐만 아니라 참여자여야만 했다. 그들은 스스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촉진적인 환경을 가장 잘 만들 수 있었다. 로저스는 자기 자신이 만든 규칙들을 스스로 따랐다. 그의 그룹 상담 기록은 아슬아슬할 정도로 정직한 그의 모습을 보여준다. 개인 상담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는 사람들을 건설적인 자기 성찰로 이끌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한 자신의 개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자신의 환상들도 드러내 보였다. 소그룹에서 일어났던 일은 대그룹에서도 일어났다. 로저스는 75세의 나이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시도로 수백 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을 인도했다. 그는 사람 지향적 그룹이 국가적, 국제적 인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를 제공해 준다고 믿었다. 이종 문화 간, 인종 간 긴장을 해소하리라 굳게 마음먹은 로저스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 10년 동안 멀리 여행을 다녔다. 그는 남아공에서 흑인과 백인이 함께하는 의사소통 그룹을 인도했고 브라질에서 개인의 자유와 자기 실현에 대한 강의를 했다. 그리고 중미 17개국에서 온 고위 관리들을 대상으로 4일간의 갈등 해결 워크숍을 촉진했고 러시아에서 있었던 대만원의 워크숍에서 내담자 중심 상담의 시범을 보여주었다. 그의 국제적인 노력들이 너무도 광범위해서 그는 노벨상 수상자로 지명되기도 했다. 이 책은 의사소통에 대한 로저스의 견해로 시작된다. 그에게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전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었다. 그는 위압적이 되거나 강요하거나 조종하고자 하는 어떤 충동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이것이 어느 정도는 추천자의 일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더 많이 추천할 가치가 있는 책은 소수이겠지만 추천이 덜 필요한 책은 하나도 없다.
독자들도 곧 알게 되겠지만 로저스는 이 책에서 이례적으로 분명함과 우아함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 네, 여기까지가 어빈 얄롬이 쓴 추천사예요. 그리고 저자의 서문이 있어요. 이 책을 왜 썼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나의 삶과 일 가운데 일어났던 변화들을 때때로 놀라게 된다. 이 책은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대략 1970년대에 일어났던 변화들을 담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내가 썼던 다양한 글들을 여기에 묶어보았다. 이곳에 소개된 글들 중에는 여러 간행물들을 통해 출판된 것도 있지만 아직 출판되지 않은 것도 있다. 독자에게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 나 자신에게 변화를 가져온 몇몇 중요한 전환점들을 되돌아보고 싶다. 1941년 나는 상담과 심리치료에 관한 책을 썼고 그 다음 해에 그 책을 출판했다. 아, 진짜 오래전이죠. 41년이면. 그것은 내가 다른 상담자들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개인 치료를 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쓰게 되었다. 그 책은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에 완전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제안이나 더욱 널리 적용될 수 있는 대책 같은 것들은 들어있지 않았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1951년 내담자 중심 치료에 관한 책에서 나의 관점이 좀 더 충분히 그리고 좀 더 자신 있게 제시되었다. 그 책에는 심리치료의 원리들이 다른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쓰이거나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가져온 몇몇 글들 안에는 그룹 치료, 그룹 리더십과 운영, 학생 중심의 수업에 관한 논의가 들어있다. 적용 분야가 확장된 것이다. 나와 동료들이 하고 있던 일의 결과들을 왜 그렇게 뒤늦게야 보게 되었는지 나는 믿을 수가 없다. 1961년 나는 심리치료에 대한 치료자의 견해라는 책을 썼다. 제목을 보면 책의 모든 글들이 개인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좀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적용을 다룬 장들이 여럿 있었다. 다행히 그 제목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출판인이 한 장의 제목을 수정하고 그 책의 제목을 사람이 되어감에 관하여 라고 붙이자고 제안했다.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심리치료자들을 위한 책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사람들, 즉 간호사, 주부, 경제인, 사제, 목사, 교사, 젊은이 등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다. 영어로 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된 그 책은 전 세계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읽고 있다. 그 책의 강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단지 심리치료자들이나 나의 말에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편협한 견해를 벗어 던질 수밖에 없었다. 그 책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나의 사고 영역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영역까지 넓혀주었다. 이후로 나의 글들은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결혼, 가족, 학교, 경영, 그리고 문화 간 또는 국가 간 관계에서도 당연히 일어난다는 인식을 담게 되었다고 믿는다. 이제는 이 책으로 돌아와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매우 개인적인 글들인 처음 5장은 제 일부에 한데 묶여놓았다. 여기서 나는 나의 관계 경험들, 내가 자라오면서 느꼈던 감정들, 나의 철학 원천들, 일에 대한 나의 관점, 현실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들을 밝혔다. 본질적인 이 글들은 나 자신에 의해서 쓰였으며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해서 쓰였다. 이 글들이 당신과 자신의 경험에 와 닿을지 어떨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이 부분과 이 책 전반에 걸쳐서 그 그녀의 용어 사용 문제를 보면 몇몇 글들은 언제 쓰였는지를 알 수 있다. 나는 나의 딸과 여성주의에 대해 배운 다른 친구들 덕택에 언어적인 성차별에 점점 더 민감하게 되었다. 나는 내가 여성들을 평등하게 다루었다고 믿지만 최근에 와서야 총칭적인 의미의 문장에 남성 대명사만 사용하는 것에는 여성에 대한 비하가 들어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쓴 글을 현재의 나의 생각에 따라 수정하는 일은 아무래도 정직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두었다. 어쨌든 내가 그렇게 썼으니 말이다.
또한 베트남에 있었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고 비인간적이고 파괴적이었던 우리의 전쟁에 대한 언급이 들어있는 글들 역시 언제 쓰였는지 나타난다. 그 전쟁은 베트남인들에게만큼이나 미국인들에게도 비극적인 것이 되었다. 제2부는 전문가로서의 나의 생각과 활동이 중심이 되어 있다. 나의 견해를 기술하는 용어의 변화를 통해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알 수 있다. 내담자 중심 치료라는 옛 개념은 사랑 중심 접근법으로 바뀌어 왔다. 다시 말해서 나는 더 이상 심리치료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 철학, 삶의 접근법, 존재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이 접근법은 개인, 그룹 또는 공동체 안에서 부분적으로라도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 제2부에 실린 2개의 글은 작년에 쓴 것인 반면 다른 글들은 다소 일찍 완성되었다. 그렇지만 모두가 오늘날 나의 생각과 활동의 주요 요소들을 제시해준다. 제3부는 교육을 다루고 있다. 교육은 내가 어느 정도 자신감을 느끼고 있고 적용하는 분야다. 나는 교육기관들에게 몇 가지 도전을 주고 앞으로 우리가 대면하게 될 것에 대한 몇 가지 생각들을 제공했다. 나의 견해들은 정통에서 매우 벗어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긴축 재정과 단기 정책의 시대를 맞아 잠시 보수적인 분위기 가운데 있는 교육계에서 배척받지 않을까 두렵다. 나의 생각들은 먼 미래의 학습을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부에서는 과학적 사고와 다른 많은 분야의 새로운 흐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진보로 인해 우리의 문화가 맞이하게 될 급격한 변화에 대한 나의 생각을 피력했고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이루어 가게 될지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세상에 살 수 있는 사람의 특징에 관한 나의 견해를 밝혔다. 많은 장들이 다른 형태로 이전에 이미 출판되었던 것들이다. 이 책을 하나로 묶는 주제는 내가 애써 추구하는 존재 방식이다. A way of being. 즉,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떤 직업의 사람이든 인생의 어떤 과정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만족과 풍성함을 발견한 존재의 방식을 장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이 당신에게도 사실이 될지 어떨지는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겠지만 나는 이 길로 여행을 떠나는 당신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한다. 자, 우리 같이 여행을 떠나볼까요? 제일 먼저 살펴보는 거는 로저스가 자신의 경험과 관점을 쓴 파트예요. 그래서 맨 처음 시작이 의사소통 경험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1964년 가을 나는 전 세계 과학계의 선두지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시리즈 강의의 강사로 초청을 받았다. 강사들은 대부분 자연과학 분야 인사들이었다. 이 시리즈 강의에 마음이 끌려 참석하게 된 청중들은 높은 교육 수준의 매우 세련된 부류의 사람들로 알려졌다. 주최 측에서는 강사들에게 가능하면 천문학이나 미생물학 또는 이론 물리학 등 각각의 주제에 대한 시연을 곁들여 달라고 부탁했다. 나에게 맡겨진 강의 주제는 의사소통이었다. 나는 강의를 위해서 참고 자료들을 수집하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적어보기 시작했지만 마음에 안 들었고 시연이라는 단어가 계속 마음에 맴돌다 사라졌다. 고심한 끝에 이야기보다는 의사소통을 해보기로 결정했고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는 다음에 소개되는 강연을 통해 알 수 있다. 나는 의사소통에 관해 지식을 가지고 있고 좀 더 많은 지식을 수집할 수도 있었다. 이 강의 요청을 수락한 이후에 처음에는 이러한 지식을 모으고 정리해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점점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행동과학 분야에서 무엇에 관한 지식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험적인 지식 또는 깊은 수준의 알미, 오늘날의 분명한 흐름이며 그러한 지식은 인간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그저 인지적이고 지적인 지식만을 논한다면 그러한 차원의 지식에는 다다를 수 없다.
인지적이고 지적인 지식은 거의 대부분 언어를 통해 손쉽게 전달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경험적인 것이어서 사고와 언어뿐 아니라 깊은 내면의 반응과 감정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인간에 관한 것이다. 결국 나는 의사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여러분과 감정적 차원에서의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는 결정을 했고, 사람이 진실로 수용받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소그룹 안에서나 가능한 일이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시도를 한다는 건 좀 두렵다. 그래서 처음엔 좀 포기했지만 용기를 내봤고, 이제 의미 있는 시연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글의 형태는 전부 다 읽고 있지는 않아요. 좀 더 서머리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아주 간단하다. 의사소통에 대해서 내가 배운 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한다.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다. 내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했던 경험 중에 따뜻하고 좋았고 만족스러웠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 경험들을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면서 자기 자신이 더욱 풍성해지고 확장되고 커지는 느낌을 갖게 하고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경험들이 되길 바란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나 상대방을 위축되게 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 의사소통 경험만큼은 피하고 싶다.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감정은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진실로 들을 수 있을 때 느끼는 즐거움에 관한 것이다. 맞아요. 그 내용이 어찌됐건 상대가 진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얘기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 내용을 떠나서 그 자체에서 느껴지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하는 거고, 사람들과 뭐 상담으로 만나든 아니면 뭐 다양하게 대화를 하든 그 시간이 참 저한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이렇게 상담을 하면 이 심리치료 작업이 힘들지 않냐, 이렇게 잘 회복될 수 있냐, 무거울 텐데. 근데 그 안에 진실성이 있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서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고 느껴지는 여러 감정들을 마주하고 소화해가는 그 과정, 내가 바라는 어떤 삶의 모습을 위해서 고군분투해가는 그 과정을 고스란히 저랑 같이 함께 마주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제가 압도되고 그러기보다는 그 시간에 저도 충분히 같이 머물러 있을 때 그 자체로 잘 소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났을 때도 끝났으니까 딱 접고 잊어버린다기보다는 당연히 그분과의 만남이 제 삶의 여운으로 남아있죠. 문득문득 떠오르고, 심지어는 이렇게 종결되고 몇 년이 지나도 계속 떠올라요. 잘 살고 있으려나? 그때 고민했던 것들이 잘 되고 있을까? 무슨 짝사랑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그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삶의 파도를 이렇게 헤쳐나가고 있을 때 같이 하면서 그 여정을 같이 겪어내고 있을 때 그분이 갖고 있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를 저도 같이 기꺼이 껴안죠. 소화될 때까지. 그렇다고 해서 제 삶이 무너지지 않는 건 그 안에 우리가 진정성 있게 함께 충분히 잘 겪어내고 소화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분이 소화하는 것처럼 저도 그 자리에서 같이 잘 소화해내기 때문에 또한 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잘 회복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로저스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진실로 들을 수 있는 이 즐거움이 어린 시절부터 있었대요.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그래서 자기가 정말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화를 하는 것이 자신한테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았대요. 나는 누군가의 마음을 듣는 것이 왜 내게 만족감을 주는지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들을 수 있을 때 그것은 내가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도록 해주고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 내가 개인에 대해서, 성격 특성에 대해서,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러한 경청을 통해서 배운 것이다. 누군가를 진실로 들을 때 느끼게 되는 또 하나의 특별한 만족감이 있다. 그것은 마치 천상의 음악을 듣는 것과도 같다. 정말 공감해요. 왜냐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사람의 직접적인 메시지 너머에는 온 우주가 있으니까. 저는 정말 공감하거든요. 저는 상담을 하면 할수록,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한 인간 안에 온 우주가 있다는 걸 정말 많이 느껴요. 진실로 듣게 되면 모든 사람의 이야기 뒤에는 질서정연한 심리적인 규칙들이 숨겨져 있다. 그 규칙들은 우주에서 전반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똑같은 질서의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듣는다는 만족감과 자신이 우주적인 진리와 만나고 있다는 느낌에서 오는 만족감 모두를 얻게 된다. 내가 누군가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할 때 듣는다는 것은 물론 깊이 듣는 것을 의미한다. 단어, 색깔, 생각. 이 색깔은 감정의 색깔. 개인적인 의미, 심지어는 말하는 사람의 의식적인 의도 밑에 깔려있는 의미까지 듣는다는 뜻이다. 때로 그냥 보기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메시지 속에서 나는 그 사람의 겉모습 밑에 깊이 파묻혀 있는 인간적인 절규를 듣기도 한다. 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겉과 다른 모습의 내면 세계를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는지 자신에게 질문하는 법을 배워왔다. 즉 내가 과연 그가 말하는 것에 깊이 공감하면서 그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도 모르게 두려워하면서 전달하고 싶어하는 어떤 의미들을 감지하고 있는지를 한 청소년과 가졌던 상담을 예로 들어보려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그렇듯이 그도 상담 초기에는 인생의 목표가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다시 질문하자 그는 더욱 완강하게 목표 따위는 전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지? 하고 내가 말했다. 아무것도요. 글쎄요. 계속 살고 싶기는 해요. 그 순간의 느낌을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나는 이 말에 매우 깊이 공명했다. 누구나 그런 것처럼 그는 살고 싶다고 그냥 말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질문이 언제부터인지 그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가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를 일이었고 또 그럴 가능성이 아주 컸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 모든 차원에서 공명하려고 노력했다. 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는 못했다. 단지 언젠가 자살을 할 생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포함하여 그 말이 뜻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놓기를 원했다. 내가 그의 말을 모든 차원에서 기꺼이 들으려 하고 또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아마도 상담이 끝나기 전에 그가 최근에 자신의 머리를 날려버리려고 한 적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한 요인이 되었던 것 같다. 이 작은 사례는 누군가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 모든 차원에서 진실로 듣기를 원한다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말해주는 하나의 예가 된다. 또 하나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다. 얼마 전에 친구가 어떤 문제에 대해 내게 장거리 전화를 했다. 그와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전화를 끊었는데 그제서야 그 목소리가 내 마음에 울렸다. 우리가 의논했던 그 문제 뒤에 당면한 그 문제와는 아무 상관없는 고뇌, 낙심, 그리고 절망의 음조가 그의 목소리에 배어 있었던 것 같았다. 그 느낌이 너무 날카로웠기 때문에 나는 내가 받은 느낌을 편지로 썼다.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틀릴지도 모르겠네. 만약 틀렸으면 이 편지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게나. 그렇지만 나는 전화를 끊고 난 후 자네 목소리에서 큰 고뇌와 고통이 느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네.
어쩌면 깊은 절망인 것 같기도 하더군. 그리고 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와 그의 상황에 대한 나의 자신의 느낌들을 나누었다. 터무니없는 오해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염려하며 편지를 붙였는데 곧바로 답장이 왔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들어주었다는 것에 대해 그는 매우 감사해했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정확히 들었던 것이다. 나는 그의 마음을 들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진정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것에 매우 기뻤다. 이 실내에서 알 수 있듯이 단어가 주는 메시지와 목소리가 주는 메시지가 너무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 치료적 면담이나 내게 큰 의미가 있었던 집중적인 단기 그룹 경험을 통해서 나는 경청이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람의 말을 듣되 단순히 그가 말하는 단어만이 아닌 그 순간 그에게 중요한 의미를 진실로 들어줄 때 내가 그만의 개인적이고 은밀한 의미들을 듣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무엇보다 먼저 그 사람의 표정이 달라지고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자신의 세계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지게 되고 자유로운 새로운 자유의 느낌이 솟아나고 변화에 좀 더 마음을 열게 된다. 상대방이 의미하는 것을 더 깊이 들어줄수록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본다. 누군가 자신의 말을 깊이 들어주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거의 항상 눈물을 흘린다. 나는 그들이 사실은 기뻐서 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이제 살았다. 누군가 나를 들어주네. 누군가 나를 제대로 알아주네. 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런 순간에는 지하 감옥에 갇힌 죄수가 매일 거기 누가 없어요? 내 말 안 들려요? 하고 모스부호로 두드리는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예 들려요 라고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거다. 그 단순한 응답 하나로 그는 자신의 외로움에서 풀려나게 된다. 그는 다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혼자만의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다. 그들은 밖으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지만 지하 감옥에서 들리는 그런 희미한 소리가 들린다면 우리는 매우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내 말이 너무 감상적이거나 과장된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이와 관련된 최근 경험을 말한다면 15명의 간부급 임원진들이 참석한 그룹 기초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다. 나는 매우 강도 높은 그룹 회의를 진행하던 주간에 참석자들에게 그룹에서 나누기 꺼려지는 감정들을 써보게 했다.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 아무도 나의 벽을 쉽게 뚫고 나올 수 없다. 아무것도 내 안에 들어와 나를 해칠 수 없으며 아무것도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나는 너무나 많은 감정들을 억압해왔기 때문에 감정적인 볼모지에 가깝다. 이런 상태가 행복하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며 왜 그렇게 하는지 알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것은 분명 지하 감옥에서 들려오는 메시지였다. 후회한 사람이 무기명으로 쓴 이 글이 자신의 것이라고 밝히면서 고독감과 완전히 얼어붙은 그의 마음에 대해 훨씬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줬다. 그는 인생이 자신에게 너무나 가혹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감정 없이 살아야만 했다. 무엇보다 슬픈 것은 직장이나 사회생활뿐 아니라 가족과도 그렇게 살아야만 했다는 것이다. 그룹 안에서 그는 점차 자신을 많이 표현하게 되었고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좀 더 기꺼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되었다. 그의 이러한 변화의 성취는 모든 참석자들에게 큰 보람을 느끼게 했다. 2, 3주가 흘러 또 다른 문제에 관해 질문하는 그의 편지를 받았을 때 나는 매우 흥미롭고 즐거웠다. 그룹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누군가에 의해 유혹을 받았는데 그것이 결국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자기 자신에게 꼭 필요했던 바로 그것이었음을 깨닫게 된 젊은 청년이 된 기분이었다. 누가 나를 유혹했는지 그것이 당신이었는지 그룹이었는지 아니면 합작품이었는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미 있고 너무나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거에 감사하다.
그룹 안에 여러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의 마음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그가 지하 감옥에서 해방되어 적어도 어느 정도는 따뜻한 인간관계가 있는 좀 더 밝은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말한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맞아요. 이거는 집단 상담할 때 정말 많이 보게 되는 현상이에요. 낯선 사람들 앞에서 내 얘기를 해도 될까? 실은 이야기하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내가 하는 고민이 나만 하는 유별난 이상한 고민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긴 한데 말을 꺼내는 데는 참 용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용기를 내볼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용기 내서 자기의 마음을 열어 보였을 때 듣는 사람들 또한 그 마음을 표현하고 반응하는 그 과정이 좀 서툴지라도 공격적이거나 위험이 되거나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리더의 역할이긴 한데요. 그런데 매번 이제 집단 상담을 하면 혹은 그룹 코칭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 간에 서로 마음이 이렇게 나눠져 가잖아요. 그럼 회개가 거듭될수록 훨씬 더 자유롭고 더 깊은 감정들을 꺼내기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바람은 그 변화들이 일상생활 혹은 자신이 속한 조직,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이어지게 되길 정말 바라죠. 이제 내가 배운 두 번째 경험을 여러분께 전하려고 한다. 나는 누군가 내 마음을 들어주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살아오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가슴이 터질 것 같거나 계속해서 고문하는 듯한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 있거나 무가치함과 절망의 감정에 압도되어 있던 시기가 여러 번 있었다. 네, 칼 로저스도 이렇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한테 위로가 되죠.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운이 좋아서 이러한 시기에 내 마음을 들어주어 혼란스러운 감정으로부터 나를 구해주고 내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이 내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이야기를 들어는 주되 판단하거나 진단을 내리거나 평가하거나 분석하려 하지 않았다.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들어주고 명료화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내게 반응을 해주었다. 여러분도 심리적인 불안감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바꾸려 하거나 대신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 마음을 그냥 들어준다면 기분이 최고일 거라고 나는 장담할 수 있다. 저도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마음의 긴장이 풀려서 내가 경험하고 있던 두려움, 감정, 죄책감, 절망감, 혼란감을 털어놓을 수 있다. 누군가 내게 귀 기울여주고 내 마음을 들어주면 나는 나의 세계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누군가 귀 기울여주면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이 해결할 수 있게 되고 누군가 들어주면 돌이킬 수 없어 보이던 혼란스러움이 비교적 분명하게 정리가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나는 이렇듯 민감하고 공감적이며 집중적인 경청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에 깊이 감사한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없을 때,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나는 나 자신이 불만스럽다. 단순히 이해를 잘 못했거나 그가 말하는 것에 주의 집중을 못했거나 그가 사용한 단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자신에 대해 아주 작은 불만을 느낀다. 그러나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미리 확신해버려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었을 때는 자신에 대해 정말 화가 난다. 진짜 저도 공감돼요. 같은 마음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들을지를 미리 결정해 놓고 들었다는 것을 나중에 가서야 깨닫고 난다. 진실로 듣는 일에 실패한 것이다. 상대방을 왜곡해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의미하게 만든 다음 그렇게만 듣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는 더욱 끔찍하다. 이런 일은 매우 미묘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그런 짓을 하는지가 놀랍기만 하다. 상대방이 말한 단어를 조금만 비틀고 그가 의미하는 것을 약간만 구부리면 내가 듣고 싶은 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 뿐더러 그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다.
그가 저항하거나 내가 미묘하게 그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점차 스스로 깨닫게 되면 나 자신이 엿구어질 때가 있다. 나도 그런 대상이 되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자신과는 다른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자신의 말이 그대로가 아닌 다른 말로 들려질 때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잘 알고 있다. 그럴 때는 화가 나고 당혹스럽고 환멸을 느끼게 된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들을 많이 이렇게 살펴보고 점검하고 그러지 않을 수 있게 되게 많이 경계하는 훈련이 정말 많이 필요하죠. 특히나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 혹은 코칭을 하는 분들은 상대에게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자신을 잘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방금 한 말은 내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또 다른 배움의 경험과도 연결된다. 나는 깊은 속마음, 즉 자신만의 은밀한 내면 세계의 일부를 표현해 보려고 시도했는데도 상대방이 이해해주지 않을 때 몹시 좌절감을 느끼고 마음이 다친다. 위험을 무릅쓰고 매우 은밀한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모험을 감행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도 이해되지도 않을 때 매우 외롭고 위축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한 경험이야말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 수 있다. 그것은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꺾어버리게 된다. 일단 그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는 자신의 내면 세계 안에서 살 수밖에 없으며 그 사람의 내면 세계는 점점 더 와해될 수 있다. 그는 더 이상 인간의 경험을 공유함을 살 수 없게 되기도 한다. 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동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도 은밀하고 소중하며 표현하기 모호한 어떤 감정들을 나누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평가하거나 덮어놓고 잘 될 거라고 안심시키려 하거나 의미를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속에서 이런 얘기 해봤자 아무 소용없군 하는 강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혼자 남겨진다는 것이 어떤 건지 바로 그런 때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을 통해 여러분도 이미 알겠지만 창의적이고 적극적이고 민감하며 정확하고 공감적이며 판단하지 않는 경청은 인간관계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경청을 제공하는 것은 내게 무척 중요하다. 또한 경청을 제공받는 것 또한 중요하다. 특히 내 인생의 어떤 시기에는 받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때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경청을 제공할 때는 나는 나의 내면이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경청을 제공받을 때 내가 성장하고 자유로워지며 강해지는 것을 참으로 확신하게 된다. 내가 배운 또 다른 영역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나는 내가 나 자신에게 진실해질 수 있고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것과 접촉할 때 매우 만족스럽다. 진짜 중요하죠, 이 부분. 내가 나 자신의 마음을 잘 들어줄 때 기분이 좋다.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그 순간 진실로 알아채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내가 이런 점에서 점차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다소 격려가 된다. 그러나 이 작업은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 중 그 누구도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경험을 편안하게 느끼며 그것과 완전하게 하나가 될 수는 없다. 진실성이라는 말 대신에 때때로 일치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일치성이라는 말은 그 순간 자신이 경험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사소통을 통해 전달할 때,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이 잘 들어맞는 또는 일치한다는 뜻이다. 그 순간에 나는 통합이 되고 전체가 되며 완전히 하나가 된다. 물론 나도 모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어느 정도는 불일치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나는 진실성 또는 진정성 또는 일치성이 최고의 의사소통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배웠다.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접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가끔씩 나랑 상관없어 보이는 감정이 마음에 올라올 때가 있다. 그래도 나는 그 감정을 인식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면서 내담자에게
그 느낌을 전하는 시도를 하도록 배워왔다. 예를 들면 한 내담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그가 어린 소년의 모습으로 두 손을 모으고 제발 이걸 좀 주세요, 제발요 하고 간청하는 모습이 연상됐다. 내담자와 사이에서 진실되며 마음속에 일어나는 느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사람 내면의 깊은 곳을 두드리게 되고 우리의 관계가 발전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뭐 어떤 장면이 이렇게 연상될 수도 있지만 가장 이렇게 쉽게 자주 느끼게 되는 건 내담자가 느끼는 어떤 정서, 몸의 감각들을 이제 상담자가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점검이 꼭 필요해요. 내가 이런 감정이 느껴지니까 당신이 지금 그런 감정 상태예요 라고 말하는 건 아주 위험하고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내담자한테서 왔는지 혹은 상담자인 내 거인 건지 또는 반대로 이전 상담에서 남은 감정인 건지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이렇게 느껴지는 감정들 우리가 점검을 1차 하고 그래도 이게 내담자 거일 수 있겠다 한다면 얘기를 꺼내서 점검해 볼 수는 있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다른 작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는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자기 자신과 접촉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인정을 얻을 수 있을지, 동료들에게 훌륭하게 보일지, 대중적인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의 마음을 빼앗기기 일쑤였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진정으로 말하고 싶고 쓰고 싶은 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었다. 지금 나는 출판을 위해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글을 쓰는 것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종이 낭비를 했다고 비난하지 않기 위해 낡은 종이에 글을 쓰기도 했다. 논리적이고 조직적으로 쓰려고 하지 않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간단히 적어보기도 했고 그렇게 하면 진짜 나 자신과 내 느낌, 내 생각에 훨씬 더 충실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책들은 흔히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다가가며 나 자신 또한 떳떳하게 느끼게 해준다.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에게 내 느낌의 겉모습 뒤에 숨겨져 있는 나 자신의 모습에 충실하다는 느낌은 매우 만족스러운 것이다. 이거 참 맞아요. 저도 그 첫 번째 책을 썼을 때 진짜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나에게 솔직하게 쓰지만 솔직하게 쓴 글이 그냥 일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그 글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그리고 저도 글쓰기에 자신이 없어서 정말 많이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상 딱 글을 쓰려고 마음을 먹고 써내려가기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 개정판을 쓸 때는 그래도 처음 책을 쓸 때보다 조금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똑같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다음 책을 써야 되는데 벌써 1년이 넘게 미루고 있죠. 나는 내가 진정한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모험을 할 때 만족감을 느낀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매 순간 바뀐다는 것이다. 대개는 경험하는 것과 전달하는 것 사이에 시차가 생긴다. 그것은 잠시가 될 수 있고 여러 날, 여러 주, 여러 달이 될 수도 있다. 나중에서야 이렇게 전달하려고 할 때는 이미 이제 그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느끼고 경험하는 그 순간에 나의 진정한 마음을 나눌 때 내가 진실되고 자연스럽고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진심을 만날 때 그때가 바로 반짝이는 순간이다. 지난 몇 년간 나에게 매우 귀중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있는 이 그룹 상담의 기초 과정에서는 때때로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이야기하곤 한다. 누군가 겉모습 뒤에 감추는 것이 없이 깊은 속마음을 이야기할 때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기쁨으로 펄쩍 뛰며 그를 맞이한다. 진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이다. 표현되는 감정은 매우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주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실되게 소통할 때 그 용기에 힘입어서 모두가 다른 사람들 또한 진실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자신의 가면을 벗어 던질 수 있게 해줘요. 이건 참 이렇게 우리가 그 경험에 접촉할 수 있다는 거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때 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내가 진실성을 허용해 줬을 때 내 안의 진실성을 허용할 때 다른 사람이 그 진실성을 느끼고 그 사람 또한 일치되게 나에게 표현해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마르틴 부버가 말한 그 유명한 나, 너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깊은 상호 간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이제 인간으로서 사는 것이라고 칼 로저스는 믿고 있어요. 저도 이런 관계를 지향하거든요. 이 관계를 향해서 매 순간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관계에서는 우리가 같이 노력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좀 볼까요? 보면 사랑에 대한 글이 있어요. 얄롬드 사랑에 대해서 쓴 글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겨주고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러한 느낌을 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 때 나는 풍성함을 느낀다. 내가 하는 감정인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보낼 때 느끼는 거예요. 이제 이럴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내가 그를 좋아하면 그가 나를 지배하거나 그쪽 상처받거나 제한이 생길까봐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진짜 사랑했지만 상대가 받아들여주지 않을까봐 상처받게 될까봐 그래서 차마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죠. 여기 이제 보면 이제 그룹 상담할 때 이제 칼 로저스가 어떤 내담자가 이제 자신이 받은 상처를 꺼내 놓았을 때 그 감정들이 집단 안에서 이제 잘 받아들여지고 나자 그분이 그날 이제 저녁에 노트에다 쓴 글을 여기 공유해 주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전날 밤 나는 하나님, 이 세상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노트에 적어 놓았다. 내가 완전히 무너졌던 그날에 선생님은 너무나 진심으로 나를 염려해 주시는 것 같아 나는 가슴이 벅찼다. 그 몸짓을 통해 나는 난생 처음 내가 수용되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멍청하고 가시돋치고 온통 이런 내가. 나는 다정함, 자신감,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분노, 격정,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 모든 감정을 느꼈다. 한마디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다. 나를 휩쓸었던 그 감사의 파도, 겸허한 느낌, 해방감을 상상할 수 있으시겠죠. 나는 큰 기쁨으로 진정으로 사랑을 느꼈다 라고 써놓았어요. 아마 그 느낌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이 내담자가 쓴 글을 보고 로저스 또한 비슷한 경험을 느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사랑을 표현했을 때 그 사랑이 이제 비슷하게 나한테도 오면 참 좋죠. 그게 가장 더 베스트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사랑할 수 있었음에 내가 그 자체로 충만할 수 있고 또 그게 그 마음이 그렇게 돌려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상처를 또 안전하게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고
그게 또 수용받을 수 있다면 그 또한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인 거죠. 나한테. 우리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들의 진가를 인정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 사랑할 때가 있다. 석양을 바라보며 감탄하듯 그 사람에 대해 감탄할 수 있을 때의 느낌이야말로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감정 중 하나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성장을 가장 잘 촉진시켜주는 경험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단지 그 사람이 그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만 하면 석양만큼이나 아름답다. 사실상 우리가 석양을 보고 정말 감탄하게 되는 것도 아마 우리가 그것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석양을 보면서 오른쪽 귀퉁이에 오렌지 색깔을 약간 부드럽게 하고 바탕에 보라색을 좀 더 넣고 구름은 핑크빛이 약간 더 돌게 해야겠군 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는가. 나는 석양을 지배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펼쳐진 모습을 감탄하며 바라볼 뿐이다. 나는 그렇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 자녀들, 손자들에 대해서 경탄하며 그렇게 바라볼 때 그런 나 자신이 최고로 좋다. 가장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건 배움의 경험이다. 인정해주거나 사랑해주는 것, 그리고 인정받거나 사랑받는 것은 성장을 크게 촉진시켜주는 경험이다. 공감적 경청을 할 수 있는 능력, 일치성 또는 진실성, 수용 또는 인정 등 지금까지 말한 특성들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개인의 성격에도 건설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연구 결과물을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도 있다. 맞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취를 통해 이렇게 증명해내는 것보다는 그냥 나 자신일 수 있고 내가 잘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에도 그 실패감이나 불만족스럽고 두렵고 절망스러운 그 마음 그대로를 내가 있는 그대로 알아주고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 안에서 애썼던 나의 그 마음을 알아주고 다독여주는 것, 그 경험이 실은 아주 중요하죠. 우리 삶에서 나를 돌보는. 근데 이 삶의 태도가 이제 내가 나한테 해줄 수 있으면 정말 좋지만 그게 잘 되지 않을 때, 물론 내 일상생활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 또한 어려우시다면 이제 그때는 이제 좀 더 안전한 전문가와의 관계 안에서 그게 이제 개인 세션이든 그룹 세션이든 그 안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수용받고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나를 받아들이게 되는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는 게 의사소통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거는 우리가 느꼈던 어떤 상처, 그 상처와 그와 관련된 여러 감정들을 혼자서 억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억압한 채로 외면하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상처에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주하고 기꺼이 그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천천히 그 감정들을 소화하고 그 아픔이 왜 아직까지도 나에게 이렇게 무겁게 묵직하게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실은 상처받을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거죠.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용기를 낸다는 게.
왜냐면 내 안에 묵혀놨던 그 상처를 다시 펼쳐냈다가 오히려 그게 이제 다시 이렇게 감싸지지 않고 밀봉되지 않아서 내 삶이 아예 더 무너져 내려버리면 어떡해요? 혹은 이렇게 펼쳐냈을 때 선생님이 그걸 오히려 감당을 못하고 혹은 나를 싫어하게 되거나 그래서 내가 또 다른 형태의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떡하죠? 뭐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막상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살펴보고는 싶지만 그걸 펼쳐냈을 때 또 다른 상처를 내가 또 받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마음 때문에 주저주저하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용기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터놓는다는 건. 그래서 터놔야 돼요. 말씀하셔야지 알아요. 라고 우리가 계속 푸시할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또 기다려주는 것. 그런 마음이 힘이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때까지 우리가 일관되게 따뜻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함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태도는 나 자신한테는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내가 내 마음을 잘 살펴보길 바라죠. 내 안에 있는 아픔과 무거움과 버거움들을 매 순간 잘 살펴보고 있는 그대로 잘 바라보고 수용해 주길 바라죠. 그런데 어떨 때는 보기 싫을 수 있어요. 너무 버거워서. 그래서 이렇게 외면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조금 살펴보다 여전히 버거워서 다시 덮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보다가 내가 너무 압도돼서 막 심란할 수도 있고 그러는 내가 너무 또 못마땅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과정이 내가 나를 더 알아가고 내가 나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믿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그 과정을 저는 이제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너를 만들었거든요. 이 내용을 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틀어놓고 그냥 흘리듯이 들으셔도 되고 근데 제가 바라는 건 이 목소리 속에서 제 안에 있는 이렇게 단단함, 안정감 그리고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설레임 다정함, 따뜻함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달되길 바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 듣고 듣다가 어느 순간 이 글귀들에 있는 가치와 소중한 메시지들이 어느 순간은 깨달아지고 어느 순간은 깨닫는 걸 넘어서서 삶에 아주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으면 그걸로 정말 저한테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실은 제 마음을 다시 다독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 챕터에서 좀 읽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마음을 이제 무섭지만 두렵지만 그래도 이제 좀 꺼내놓고 나서 자신의 마음 안에 변했던 경험들을 이제 글로 쓰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챕터는 마무리하려고 해요. 모험하기란 내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였다. 나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내가 느끼고 있던 상처나 외로움을 숨겨왔다. 나의 감정들을 오래 억눌러 놓았고 농담할 때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야기할 때나 겨우 고통스러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건 고통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처를 감추고 있던 벽을 무너뜨려 주었다. 그래서 내가 도망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그 상처와 함께 머무를 수 있어서 좋았다. 또 전에는 살아오면서 대부분 오해받거나 비판받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좋건 나쁘건 진짜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최근에 와서야 상처받을 위험을 무릅쓰게 되었다. 그룹 안에서 이러한 두려움을 대면했을 때 여러분들의 비난이나 오해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이 깊은 상처보다는, 왜냐하면 적대감이 느껴지진 않았으니까, 오히려 호기심, 후회, 짜증, 슬픔이었고, 나아가 전에는 내가 보지 못했고 대면하고 싶지 않았던 나의 일부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마음까지 생기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서 말할 수 없이 안심이 되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게 나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건 아니라는 걸 이렇게 이제 집단 상담을 하게 될 때, 그룹 코칭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체험하게 되세요. 근데 이게 지식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게 될 때 굉장한 파워가 있거든요. 내 행동이 여러분들을 멀리 밀어내고 화나게 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한 관심과 존중을 보여주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었기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도움으로 느꼈던 거라고 믿는다. 여러분들 개개인을 두려워했던 것은 전혀 아닌데 그룹에 참석하기가 매우 두려웠던 적이 있었다. 때때로 한 사람하고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많았다. 그러나 한 주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모저모로 정말 제게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도자 한 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분들을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사람들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열어주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자라게 해주었다.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완전히 느긋해졌다는 거다. 긴장이 이렇듯 한순간에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긴장 가운데 살았는지 미처 깨닫지 못했다. 내가 나 자신의 감정이나 피곤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못하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 이제는 민감하게 알 수 있다. 나 자신의 마음의 상처와 불안이 억눌려 있을 때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후로 나는 내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잘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더욱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경험하는지 훨씬 더 잘 인식하게 되었다. 생전 처음 자신에게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갖게 된 거다. 나는 일치성이란 이상에 불과할 뿐 현실적이지 않다고 느꼈다. 솔직히 말해 그것은 경험하기엔 너무 당황스럽고 표현하기엔 너무 두려웠다. 그렇지만 이곳은 내가 누군지 보고 나 자신을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는 정말 안전한 장소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제는 내게 일치성이 부족할 때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았다. 내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에 열려있고 우리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과 즐거움이 새롭게 격려가 된다. 우리가 서로에게 더욱더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러한 경험이 타인을 경청할 수 있는 예민한 마음, 누군가 나의 마음을 들어준다는 것에 대한 깊은 만족감, 더욱 진실될 수 있는 능력, 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끌어내는 더욱더 많은 진실성,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더 큰 자유. 내 경험에 의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 상호 간의 진정한 의사소통을 풍성하게 해주고 강화시켜주는 요소들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